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가사 도우미에게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가사 노동자법 개정안과 5.18 명예회복법 등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 등 증인 참고인 24명을 요구한 건 청문회를 깽판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냉탕 청문회를 만들려는 건 민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한 포럼에서 이 지사를 물밑 지원해온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이 출범식을 열고 윤 전 총장의 대통령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 맛수. 오늘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전망해보고 여야 대권 레이스와 당권 경쟁에서 화두로 떠오른 청년 이슈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상정된 법안은 98건으로 가사노동자법,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도영 기자. 네, 오랫동안 끌어왔던 가사노동자법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가사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제도화하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인증된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 근로자들은 4대 보험 퇴직금 같은 근로관계법령을 적용받습니다. 또 계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부당한 업무 요구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통과로 비공식 영역에 있던 가사노동은 68년 만에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에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분쟁이 많았는데, 개정안은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되면 보호자가 CCTV 원본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 법안들도 처리됐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은 관련자 범위를 성폭력 피해자와 구금자와 같이 확대하고,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률 개정안은 5.18 민주유공자의 형제 자매에게도 봉법단체인 5.18 유족회의 회원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다만 주목을 모았던 손실보상법은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네. 어제 그 법사위원회가 사회권 문제 때문에 차질을 빚었었는데 오늘 열렸던 본회의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죠? 네, 여야는 국회 본회의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치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에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간사가 사회권을 위임받은 적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국민의힘이 정쟁을 목적으로 생떼 정치,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19년 8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직무대리로 지정한 김도읍 간사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생떼 정치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유상범 의원이 나섰는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 사고 시에만 사회권을 위임할 수 있는데 위원장 사고와 관계가 없었다. 윤 위원장은 같은 건물 2층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50조는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직무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바쁘다, 트랜스포머가 아니다 라고 하며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박주민 간사 선출을 밀어붙이고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할지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문제와 민생 법안 처리는 별개라며 본회의에는 참석했습니다. 네, 또 오늘은 김부겸 총리가 취임 이후 국회 본회의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는 항상 국회를 존중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도 인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인 장관이 단상에 올라서자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팽팽합니다. 사실상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인사청문회 닷새 전인 오늘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야 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호수 후보자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 등 24명을 증인 명단에 올렸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물밑 접촉을 진행하고 있지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증인, 참고인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차가 큽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검증과 관계없는 증인을 채택해 정쟁에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맹탕 인사청문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봐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또 여야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야당이 요구한 24명의 증인 참고인 수를 10명으로 대폭 양보해서 다시 증인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야당의 이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박주민 의원은 증인은 전원 채택 불가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누가 사회를 보느냐를 두고 파행을 거듭했는데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야당의 발목 잡기로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김호수 후보자 임명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 절차에 대해 본인들 마음대로 정치적 해석을 가미해서 정쟁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의 부안의 동안 김호수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요식행위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을 계속하겠다며 오늘이라도 합의되면 법사위를 열어 증인 채택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이 강경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의 새 확장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노 친문의 좌장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함께 행사에 참석해 대북 정책 비전을 밝혔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 이른바 공정과 상식은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에선 이른바 빅3 대선 주자들이 새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경기도가 주최한 DMZ 포럼에 친노 친문의 자장격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물밑에서 이 지사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전 대표는 기조연설로 이 지사 대세론에 힘을 보탰고 이 지사는 지난 2016년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북 정책에 대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의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띄운 신복지 포럼의 강원 지역 발대식에 참석하며 지지세를 확장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친노의 대모인 한명숙 전 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출범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현 정부가 법적, 형식적인 공정의 잣대마저 깨면서 윤 전 총장이 공정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 이 공정이라는 게 깨졌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윤 전 총장은 공정과 상식 모임에 불참하며 대선 싱크탱크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 전 총장 등 야권 대선 주자 영입을 위해 제1야당 통합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윤 전 총장의 등판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지난 수요일 부처님 오신 날은 추석 연휴를 빼면 올해 평일에 있는 마지막 공휴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휴일이 주말에 묻혀 있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텐데요. 국회에서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법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하반기 공휴일은 추석 연휴를 빼고 모두 주말과 겹쳐 있습니다. 한글날과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고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은 일요일입니다. 역대급 연휴 가뭄, 잃어버린 공휴일이라는 푸념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 전체에 적용되려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휴일인데 주말과 겹쳤다고 못 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해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에만 적용됐던 대체 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홍익표 의원은 19대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한글날과 현충일 등 일부 공휴일은 아예 주말을 피해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은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해 경로 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체 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그동안 꾸준히 검토됐는데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광복절의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지정 안건을 상정하면 총리 결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됩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급 휴일인 법정 공휴일이 늘어나면 작업 시간은 줄지만 비용 부담은 늘어난다는 게 일부 기업의 입장이고 일용직 근로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공휴일 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최근 생후 8일밖에 안 된 신생아가 베이비박스에 남겨졌다 자원봉사자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버려진 아이가 제대로 보살핌마저 받지 못한 건데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익명 출산을 돕자는 취지의 보호출산특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논의됐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은 익명출산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임산부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게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기거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임산부를 지원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자는 게 법안의 취지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 유기 사건은 모두 1,403건. 매년 200~300여 명의 아이들이 버림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미혼모가 서울 관악구의 베이비박스 앞에 갓난아기를 유기했다가 아기가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산모가 익명으로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출산특별법이 오히려 영아 유기와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0일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보호출산특별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익명출산제가 아동의 유기를 용이하게 하고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자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복지부는 신생아가 태어난 사실을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에 직접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예정인 만큼 9월 법안 제출 시기에 맞춰 병행해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아동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출생통보제를 분리해 보호출산 법안을 심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여야가 내일 새벽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양국 정상 간의 성공적인 만남을 기원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의 불안감을 떨쳐내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의 전략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대행은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 눈치를 살피는 4대 외교가 아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국익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급급한 근시안적 외교에서 벗어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다지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확대 개편한 반도체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을 뒷받침하겠다며 초당적인 입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회의에서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취임한 변재일 반도체 특위 위원장은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분야도 점검하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관세평가 분류원 특별공급 사태는 공무원들끼리 허술한 시스템을 악용해 입속을 챙긴 전형적인 관피아 사건이라며 공직자 대상 아파트 특공의 전수사를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위 의장은 또 정부의 체면 치료용 셀프 조사가 아닌 검찰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되며 시세 차익은 물론 특별 부여된 취득세 전면 감액 등 특혜도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일부터 7박 9일간의 러시아와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박 의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코로나19 속에서도 러시아, 체코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러시아, 체코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체코에선 대통령과 총리, 상하원 의장 등 핵심 인사들을 모두 만나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의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연락을 이제 취했던 사실이 공개가 이제 됐죠. 네. 김종인 전 이제 위원장이 출연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밝힌 건데 두 사람이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제 과연 손을 잡을 것인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4.7 재보선에서 이 국민의힘 승리를 이끈 이 김 전 위원장이 야권의 어떤 대선 후보와 손을 맞잡느냐. 킹메이커로서 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인터뷰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전화를 걸어와서 연락을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먼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한번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지난 한 달 전쯤 됐는데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만나보자고 그랬었는데 예. 자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위 형편상 또 뭐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다음에는 제3자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상황에서 만나면 좀 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4.7 재보선 이후에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김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제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만나기는 상황이 좀 그러니까 뭐 좀
만나는 거를 좀 미루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대화를 나눴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전화한 시점을 이 4.7 재보선을 마치고 사흘 후인 지난달 10일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윤 전 총장이 이 4.7 재보선 이후에 본격적인 이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실제로 이 시기에 이 김 전 위원장과 접촉하며 이 정치 조언을 구하려 했다. 이게 사실 정황이 김 전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셈입니다. 네. 윤 전 총장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공식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가서 3시간 동안 특별 강의를 듣고 질문을 쏟아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국정 운영의 기본기 다지기에는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대권 주자로서 준비가 덜 된 상황인 만큼 언론에 노출되지 말자. 윤 전 총장은 결국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오늘 김 전 위원장 인터뷰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윤 전 총장과 김 전 위원장이 만날 일은 없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다만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주목했던 것은 이 사실로 보여집니다. 인물 칭찬에 냉정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는 유독 후하다고 할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도 많았고요. 지난 3월 인터뷰에서도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별의 순간이란 표현이 주로 독일어 문화권에서 쓰이는 관용구인데요. 네. 운명의 순간이라고 사용되는데 김 전 위원장도 이 독일에서 유학했던 만큼 같은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도 김 전 위원장이 별의 순간이라는 건 순간 포착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윤 전 총장이 정치에서 승부를 걸 만한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 것으로 여지를 뒀지만 윤 전 총장에게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거리를 두는 발언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네.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게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 얘기한 얘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보이질 않아요. 네. 지금 현재 그 야권에서는 대선 주자로 윤석열 전 이제 총장이 독보적이긴 하지만 또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이제 양강 구도를 살펴보면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는 모양새예요. 네, 윤 전 총장이 단숨에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한 건 지난해 1년 내내 이어진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과정에서인데요. 야권 지지층이 그야말로 이 대선 주자 윤석열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론조사 때마다 이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지사와 엎치락 뒤치락하는 높은 지지율, 이것이 윤 전 총장이 가진 정치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난 3월 이 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상승 가도를 타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최근 하락하면서 양강구도의 이재명 지사에게 뒤처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윤 전 총장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그동안의 잠행에서 벗어나 정계에 등판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전 총장과 이 킹메이커 역할의 김 전 위원장의 만남도 주목받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윤 전 총장 측이 김 전 위원장과의 만남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오늘 김 전 위원장도 윤 전 총장이 만남을 좀 피하자라고 했다고 밝히면서 이 부분에 무게가 더욱 실렸는데요. 또 최근 윤 전 총장 측근이 대통령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대 정신에 따라 탄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총장 측이 이 김 전 위원장과의 만남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이제 대선 주자로서 준비하고 있는 건 이제 확실해 보이는 게 오늘 또 윤 전 총장의 지지 모임도 발족을 했죠. 네, 오늘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입니다. 그러나 모임 측에서는 윤석열 지지 모임이 아니라고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고요. 윤 총장 측도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대학 교수와 법조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모임이 윤 전 총장의 이 대선 싱크탱크로 발전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공식 출범한 이 모임이 윤 전 총장의 이 정치 행보를 가속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인가에는 관심이 쏠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연 만큼 윤 전 총장 대권 행보에 군부를 지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언론에 이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긴 침묵을 깬 상태입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이 지지층의 피로감도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내놓은 중간 메시지인지 아니면 정계 입문을 위한 기지개를 켜는 움직임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친묵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포럼에도 참석하지 않고 하는 거 보면 참 정말 그 예상을 뛰어넘는 굉장히 그 신중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만남 가능성, 그리고 윤석열 대선 등판 시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2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 이준석의 그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청년 돌풍의 주역 중에 한 명이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제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이 전 최고위원은 나경원 전 의원과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 중진들을 제치고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YB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당대표 도전까지 나서고 보니까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났나 봅니다. 이 전 최고위원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27살 이후로 한 해가 계획대로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다. 생각해보면 다 나를 이 판에 끌어들인 그분 때문이다 라면서 컴퓨터와 씨름하던 나를 사람들과 씨름하는 곳으로 끌어내준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그분,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분석인데요.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엄친아였던 이 전 최고위원을 지난 2011년 정계로 발탁한 인물이 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이후에 박근혜 키즈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사실상 결별했다는 이 전 최고위원이 새삼스럽게 감사를 표시하고 나선 이후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이 큰 당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른 주자들의 견제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역시 당대표에 도전한 김은혜 의원, 오늘 이 전 최고위원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면에서 상위 1%로 살아온 후보와 다름없는데 저는 99%의 삶도 돌아봐야 그게 제2야당 대표 선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주의자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게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모든 청년이 이준석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 1%인 이 전 최고위원이 99% 서민의 삶을 알 수 있겠냐 이런 지적이죠. 여기에 박 전 대통령까지 언급한 이 전 최고위원의 행보를 두고 오늘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분에 대한 감사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전대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대표 앞 쓴소리입니다. 이달 초 새 지도부가 출범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변화를 강조했던 만큼 당의 분위기나 행보에서 달라진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당대표 앞에서 쓴소리, 이른바 돌직구를 던지는 경우가 최근 부쩍 잦아졌습니다.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선 이런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보궐선거 전후에서 국민들은 우리 당에 대해 무능하다거나 말바꾸기를 하는 당이라는 비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개혁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당원과 국민들께 약속한 것들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리 당을 말바꾸기 당이라고 한다. 이렇게 돌직구를 날린 김용민 최고위원. 핵심은 당 지도부가 약속했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는 압박이었습니다. 이번 주 초엔 강병원 최고위원이 송 대표가 이끄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다 이렇게 작심 비판하기도 했죠. 대표에게 던지는 쓴소리 당내 의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젠 화상으로 진행된 쓴소리 경청 간담회에서 송 대표를 향해서 일반 국민들의 돌직구가 이어졌습니다. 한 주부는 집을 장만하고 넓혀가는 과정에서 이 정부에 실망을 많이 했다며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던 김현미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안 샀으면 어땠을지 아찔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에 앞서서 지난 17일 송 대표가 20대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선 요즘엔 민주당 지지하냐고 묻는 게 비하 표현이다라는 일명 뼈 때리는 돌직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쓴소리에 가시방석인 송 대표. 잘 보고 듣고 당의 변화에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요.
거침없는 쓴소리들이 과연 몸에 좋은 단소리로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그리고 당대표 경선을 뛰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대신해서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말이었죠. 국민의힘 이제 당내당 약간 생소하긴 한데 당 안에 또 당이 뭐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청년의 힘이 이제 창당을 했었는데 김 위원께서 이제 주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건가요? 이게 이제 회사로 따지면 사내벤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뭔가 뛰어놀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리그 같은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창당 절차가 진행이 돼서 물론 이게 법적인 의미의 엄밀한 창당 절차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지금 당원당규 개정 작업만 남고 있어서 당원당규 개정 작업이 되면 이 청년들에게 별도의 예산권과 인사권이 독립되는 어떤 독립적인 당내당 형태로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 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뭐 주로 청년 이슈와 관련돼서 가장 먼저 논평을 내는 방식, 그다음에 청년들의 삶과 밀접한 어떤 생활 현장에 참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 방안을 찾고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북 정책 이제 공조가 최우선 이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한미의 대북 전략 어느 정도 수준이 나와야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번 어쨌든 정상회담에는 여러 가지 의제를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북 관련한 것도 있고 코로나 관련한 것도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한 거나 그리고 대통령께서 최근에 언급하신 기후위기 관련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2018년만 해도 되게 북한과 남한 간의 분위기가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의 연장선으로 어떤 공동 성명이 나온다면 그것 자체가 성과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한국이 어쨌건 허브 역할을 한다던가 생산 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암시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북 정책 관련돼서는 당연히 그 목표 자체는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가 돼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 만나는 과정이니까 이 목표 자체가 이루어지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굉장히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4주년 특별 대담에서 어떤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을 천명했던 것만큼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열정을 쏟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중간에 좀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핵 문제나 대북 정책과 관련되는 약간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팔레스타인, 이란 문제도 있고요.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어지는 뭐 신강대국 경쟁 등도 있고요. 그래서 좀 후순위로 미뤄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조금 마음이 급한 문재인 정부 간의 어떤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되 다만 일정 부분의 비핵화와 일정 부분의 제재 완화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어떤 단계적인 접근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내 관심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더 쏠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문 대통령은 백신,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협력을 고리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충분한 백신 확보가 가능할까요? 일단 백신 확보 자체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시기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도 이 백신 한 8천만 분 정도를 타국에 보내주겠다라고 천명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을 좀 되돌아봤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대부분 하반기에 접종하는 것으로 일정이 좀 뒤로 미뤄져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백신 보릿고개라고 불리는 5, 6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고 네. 바이든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빨리 5, 6월 내에 백신을 좀 확보하는 방식으로 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확보 자체는 올해 말까지로 봤을 때 뭐 충분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적지 않게 확보되어 있고 그 시기가 문제인데 그것을 얼마나 당기는가가 이번 회담의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백신 논의와 맞물려서 더불어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주한 미 상공회의소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이제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정치권에서는 이제 찬반 의견이 이제 좀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의 사면론, 그 여야 그 당 내부 분위기는 현재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분위기야 뭐 지금 언론에 나오는 느낌으로 경제계나 아니면 언론에서는 좀 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지금 사면 논의를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뇌물공여로 지금 징역을 받은 상태인데 그것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가 이제 사면을 하는 것도 너무 과도하게 진행하게 되면 법치를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가 근데 어떻게 시작됐냐라고 했을 때 최근으로 보면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하고 사회의 어떤 일부분을 기부하면서 시작됐는데 사실 그것도 그냥 법적으로 내야 될 재산세를 낸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기부하겠다고 한 것도 2008년도에 차명 계좌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거기에 대한 환원을 하겠다고 한 약속이 이제야 지켜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치권이 되게 응해서 만약에 사면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좀 불리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여론조사는 이제 사면에 더 많이 무게를 싣는 그런 조사 결과는 나왔어요. 저는 우리 대변인님 말씀의 그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는 편이지만 적어도 그 사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의를 합니다. 사실 저희 당이야말로 어떤 사면 얘기만 꺼내도 알러지가 나오는 당이고 최근에도 저희가 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논의와 관련돼서 한번 크게 홍역을 알았던 적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또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난처하기도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보수 정당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법치주의의 시작은 결국 판결, 그러니까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당한 판결이 나와서 그 법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면 그걸 존중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 20대, 30대들이 불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의 이익 혹은 뭐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 역시도 또 2030에게 굉장히 큰 불공정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떤 사면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대권 경쟁이 시작된 민주당도 당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도 젊은 정치인들의 도전이 뜨거운데요. 모두 세대 교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각 주자들의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젊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성 정치가 아닌 젊은 도전자 박용진이 우리 사회 청년 세대를 대변하고 젊은 정치 세대를 대표하고자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약속해야 할 것은 개방이고 공정한 경쟁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실력을 바탕으로 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쟁 선발제를 주요 당직에 도입하겠습니다. 진정한 청년 정치는 청년 정치인이 전면으로 나서는 것뿐입니다. 20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에게 기초 및 광역자치의회 공천의 30%를 할당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미래정당으로 당을 변신시키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세 지역에 2030 청년 세대를 대거 전진 배치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주자들마다
외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청년과 또 젊은 정치인데요.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새로운 정치적인 비전과 또 역량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앞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당의 어떤 젊은 주자들이 앞장서서 이 깃발을 들고 나와가지고 굉장히 세대 교체의 바람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 혹은 초선급 인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당을 운영하는 것이 혹은 어떤 지도자가 되는 것이 불안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상당 부분에서 많은 영역들에서 경험이 독이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많이 빨리 변하고 모든 분야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는 까닭에 저는 훨씬 더 기민하게 세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도자들, 그다음에 당 대표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면으로 등장해서 세대 교체의 바람을 이렇게 불고 있는 것 자체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도 당이나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네.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역량이 출중한가라고 했을 때 충분하다고 일단 기본 생각합니다. 앞서 화면으로 보셨던 네 분 전부 다. 그리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젊은 정치인을 그러니까 국가 수반으로까지 만들게 되는 과정은 단순히 그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에 그나마 가장 적합하게 그것을 잘 해낼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그 변화의 속도를 되게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한 어떤 요구 때문에 취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최근에 청년 정치인들이 한국에서도 언급되는 건 지금 한국이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라든지 양극화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이 문제를 지금의 방식으로는 풀지 못하겠다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순히 연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주류화될 때 진정한 이제 어떤 세대 교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의 삶을 포함한 주거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정규직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를 포함한 어쨌건 비정형 노동을 이야기한다든지 4인 가구만이 아니라 1인 가구를 포함한 무언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2030 세대에게 적극 어필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청년 여성 할당제입니다. 여야 모두 이제 할 것 없이 청년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이제 확대하거나 또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없애겠다 이런 또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먼저 권 대변인께서 말씀하실까요? 네. 저는 이준석 전 최고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맥락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여성 할당제가 없어져야 공정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회가 자원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정에 이를 것인가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사회에서 20살이 되면 어떤 시험을 치고 그 시험에 따라서 자원을 분배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시험 자체만 공정하면 정말로 어떤 공정한 사회인가? 근데 그 시험에 필요한 어떤 역량을 어떤 누군가가 20살 동안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되게 부모로부터 충분히 지원받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시험 자체만 공정하게 하는 것이 전체 사회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공정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발달 과정의 기회라고 하는 걸 포함해서 이 공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성 할당제는 무조건적으로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 발달 과정의 기회를 논의 속에 포함시키는 걸 좀 막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비판적입니다. 네, 비판적인 입장이시고. 네. 저는 점진적으로는 할당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이고요. 할당제가 필요한 일도 점점 저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해서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인위적인 할당제 자체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할당제를 인위적으로 배분을 해서 수를 맞추는 방식보다 결과에 어떤 수를 맞추는 방식보다는 고용정책이라든지 보육정책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청년들과 여성들이 자신들의 역량과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김웅 의원은요, 어제 20대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청년 기본소득을 주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청년 기본소득 공약, 청년의 눈으로 평가해 주시죠. 저는 그 청년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조금이 아니고 그냥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사실 이른바 청년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서 청년 정책이라고 해서 그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청년들에게만 가두리하는 방식으로는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생애 주기의 한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말하자면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제도 여건을 마련해주고 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김웅 의원이 주장하신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총 금액이 한 40조 정도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금액보다는 주거 환경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대개 이제 1억 정도의 보증금을 한 4만 명이죠. 4만 명에게 보증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이제 주거 환경 훨씬 더 낫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거를 일시적인 소비보다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생애 주기 전반에 사다리를 오를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좀 더 알뜰하게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반대하시고요. 네. 저는 또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웃음이 나는데, 네.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소득 모델보다는 복지국가 모델이 지금 한국 사회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웅 의원이 맥락상 청년에게 좀 더 많은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 중에 이것을 택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당대표 공약으로 메인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되게 국가가 분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이고, 근데 또 반면에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당내 합의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4, 5년 전에 이제 청년수당이라고 하는 정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엄청 극렬하게 반대했어요. 어떤 논리였냐면 청년에게 일을 안 하는데도 돈을 주면 일할 생각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마약처럼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반대를 해서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게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다른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떤 합의를 이루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비슷한 얘기가 이제 민주당에서 20대 초청 간담회에서도 실제 이제 초청된 이제 청년들이 더 이상 이제 돈을 주겠다는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지는 않겠다,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는데 두 분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주거 문제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이제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이제 90%까지 자금을 빌려주는 LTV 90% 안을 이제 내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이제 분분하다고 들었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먼저 권 대변인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좀 조심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택시장에 이미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금융을 통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려 이제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그냥 월세를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령 이제 금융 지원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걸로 인해 가격이 오르지 않게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냥 돈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 개인과 함께 그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해서 국가가 일정 정도 지분을 가지고 그 주택을 사거나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조치 등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에 금융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은 주택을 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전체의 사람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 의원님.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이 마음이 급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집을 사게 해줘야 된다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23번,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동안 부동산 값이 급등하면서 되려 청년들이 집을 못 사게 한 상황이 돼서 이제야 LTV를 90%까지 올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뒷북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네. LTV만 가지고도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애 전반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청년들마다 LTV를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월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전세를 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 맞춰서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권을 부여해야 되지 단순히 LTV만 높여준다고 해서 청년 주거 문제가 절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횡적으로는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종적으로는 이렇게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장기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적확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년 마수에서는 내일 새벽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그리고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 이슈에 대해서 지금까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인 내일은 차차 맑아지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25도를 웃돌면서 덥겠는데요. 특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바깥 활동 계획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